2025년 봄 수도권 일대는 미세먼지가 옅게 깔린 아침이었습니다. 청명워터 본사 1층 로비는 대리석 바닥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천장 높이 5m가 넘는 유리벽 너머로 아침 출근 인파가 보였죠. 로비 한쪽 구석, VIP 고객 상담실 바로 옆에는 직원 휴게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곳 한가운데 노인 정수기가 오전 9시쯤부터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필터 교체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총무팀 직원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청업체 에코케어 서비스로요. 수화기 너머에서 네, 바로 배정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30분 뒤 한 대의 소형 승합차가 본사 지하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27살 윤세리였어요. 검은색 작업복 상의에 회사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이었죠. 키는 중간 정도, 어깨가 약간 처진 자세로 걸어가는 모습이 피곤해 보였지만 손에 든 공구 가방은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세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가면서 작은 수첩을 꺼내 오늘 작업 순서를 확인했어요. 청명워터 본사, 필터 교체 및 점검, 예상 소요 시간 30분. 수첩 모서리는 이미 여러 번 접혀서 부드러워진 상태였습니다. 로비에 도착한 세리는 총무팀 직원에게 인사를 건넨 뒤 문제가 생긴 정수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내려놓기 전에 언제나 하던 대로 자신만의 루틴을 시작했어요. 먼저 주머니에서 작은 수건을 꺼내 한 번 접었습니다. 정확히 반으로 모서리가 딱 맞게요. 그 다음 공구를 책상에 2번 툭툭 내려놓았죠.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울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등으로 이마를 쓸어내렸어요. 땀이 난 것도 아닌데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이 루틴은 세리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엄마 윤혜진에게 배운 거였죠. 어릴 적부터 엄마는 말했습니다. 세리야, 무언가 시작하기 전엔 내 마음을 한번 정리해야 해. 그래야 실수가 줄어든다. 그래서 세리는 모든 작업 전에 이 3가지 동작을 했습니다. 수건을 접고 공구를 두드리고 이마를 쓸어내리는 것. 그게 세리에게는 마음을 가다듬는 신호였어요. 같은 시간 본사 1층 유리벽 안쪽에서는 청명워터 회장 한지성이 VIP 미팅에 들어가기 전 잠시 휴게 공간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5세의 지성은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손목엔 얇은 금속 시계를 차고 있었죠. 얼굴은 날카롭고 차가워 보였지만 눈가엔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물 한 잔을 마시려고 유리벽 너머를 슬쩍 보다가 문득 멈칫했어요. 유리문 밖에서 한 젊은 기사가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여자였죠. 지성은 별 생각 없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기사가 작은 수건을 꺼내 한 번 접었습니다. 정확히 반으로요. 그 다음 공구를 2번 툭툭 내려놓더니 손등으로 이마를 쓸어내렸어요. 지성의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그 루틴이, 그 정확한 순서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20대 후반 지방 라디오 방송국에서 후원 업무를 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만났던 작가 지망생 윤혜진. 그녀는 매 생방송 전에 원고 모서리를 한 번 접고 펜을 2번 튕긴 뒤 이마를 쓸어내리곤 했어요. 지성이 왜 그러냐고 물으면 혜진은 웃으며 대답했죠. 긴장을 풀려고요. 빨리 쓰는 것보다 제대로 남는 말을 쓰고 싶어서요. 지성은 유리벽에 손을 짚고 서서 저 멀리 작업하는 기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머리카락이 모자 밖으로 조금 삐져나온 모습, 어깨를 약간 숙이고 집중하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그 루틴의 정확함. 지성의 머릿속에선 29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늦은 밤 녹음실에서 나란히 앉아 대본을 읽던 순간들, 골목 어기 작은 분식집에서 라면을 나눠 먹던 저녁들, 혜진이 당신은 숫자만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라고 했던 말. 하지만 그때 지성은 도망쳤습니다. 집안에서 정해준 후계구도, 해외 지사 발령, 결혼 압박. 그 모든 게 두려워서 혜진에게 제대로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떠났죠. 나중에 정리되면 연락할게라는 말만 남긴 채요. 그런데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성은 해외에서 일에 파묻혀 살았고 돌아왔을 땐 이미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혜진을 찾을 용기도 자격도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온 29년이었습니다. 지금 유리문 밖에서 필터를 갈고 있는 저 사람이 혹시 혜진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지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그냥 비슷한 습관일 뿐이야.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워졌습니다. 묵직하게 마치 오래된 빚을 갚지 못한 사람처럼요. 그때 비서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미팅 시간입니다. 지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유리벽에서 손을 떼었어요. 하지만 회의실로 걸어가면서도 고개를 한 번 더 돌려 저 기사를 봤습니다. 세리는 이미 작업을 거의 마친 상태였고 공구를 정리하며 체크리스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세리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관찰당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오늘도 점검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며 필터 교체 완료 스티커를 정수기 옆면에 붙였죠. 이상 없음. 다음 교체 예정일 3개월 후. 세리는 가방을 메고 총무팀 직원에게 작업 완료 사인을 받은 뒤 로비를 나섰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나가면서도 세리의 머릿속엔 오늘 오후에 가야 할 다음 현장 주소만 떠올랐어요. 지성은 회의실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상대 기업 임원들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유리문 밖에서 수건을 접던 그 손동작이 눈에 아른거렸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지성은 비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까 로비에서 정수기 고친 기사, 어느 업체 소속이지? 비서는 잠시 확인 후 대답했어요. 에코케어 서비스입니다. 저희 하청업체 중 하나고요. 지성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세리는 승합차를 몰고 다음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엔 라디오가 켜져 있었고 정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실내 공기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리는 라디오 볼륨을 줄이고 대신 엄마 혜진이 예전에 녹음해준 낭독 파일을 틀었습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차 안에 부드럽게 퍼졌어요. 빨리 치우지 말고 제대로 남겨라. 세리야, 이 말 기억해.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안전하게 남는 게 중요한 거야. 세리는 핸들을 잡은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알아, 엄마.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고 세리는 잠시 멈춰 섰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갔습니다. 누군가는 급하게 뛰어가고 누군가는 천천히 걸어갔죠. 세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가는 쪽이 맞아.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줬으니까. 신호가 바뀌고 세리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오늘도 그는 자신의 루틴을 지키며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채워갈 겁니다. 빨리보다 바르게 제대로 남기는 방식으로요. 그게 세리가 배운, 세리가 믿는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윤세리가 청명워터 본사에서 작업을 마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5월 중순 수도권 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어린이 영어학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휴게실에서 간식을 먹고 있었죠. 5살부터 8살까지 모두 7명의 아이들이었어요. 그중 한 아이가 먼저 배를 움켜쥐며 아파요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니? 라고 묻는 순간 옆에 있던 다른 아이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연달아 마치 도미노처럼 7명의 아이들이 모두 복통과 설사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원 원장은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아이들은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부모들에게 긴급 연락이 갔죠. 응급실 대기실은 순식간에 울음소리와 다급한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애가 왜 이러는 거예요? 다른 애들도 다 아프다고요? 도대체 뭘 먹인 거예요? 부모들의 목소리엔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의료진은 신속하게 아이들을 검사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모두 급성 장염 증세를 보였죠. 담당 의사는 보호자들에게 설명했어요. 세균성 장염으로 보입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집단 발병했다는 건 공통된 원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보건소에 신고가 들어갔고 역학조사팀이 학원으로 출동했습니다. 조사팀은 학원 내부를 샅샅이 살펴봤어요. 간식으로 나온 음식들을 수거하고 조리기구를 검사했죠. 하지만 음식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사관 한 명이 휴게실 구석에 놓인 정수기를 발견했어요. 여기 물은 검사하셨나요? 학원 원장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정수기요? 그건 한 달 전에 새로 필터 갈았는데요. 조사관은 정수기에서 물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결과가 나왔어요. 정수기 내부에서 일반 기준치를 훨씬 넘는 대장균과 녹농균이 검출된 겁니다. 보건소는 즉시 학원을 폐쇄 조치했고 정수기 제조사를 확인했죠. 모델명을 추적한 결과 청명워터의 제품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언론에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저녁 뉴스 헤드라인이 먼저 나갔습니다. 어린이 영어학원 집단 식중독, 원인은 정수기였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도 기사가 올라왔죠. 아이들 마시는 물이 문제였다. 청명워터 제품서 세균 검출. 댓글창은 순식간에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애들 물에서 세균이라니 말이 되나요? 대기업 제품도 믿을 게 못 되네. 우리 집 정수기도 청명워터인데 어떡하지? 청명워터 본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홍보팀, 품질관리팀, 고객센터 모두 비상이 걸렸어요.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게시판엔 항의 글이 폭주했죠. 경영총괄을 맡고 있는 부회장 조성태는 즉시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조성태는 48살의 날카로운 인물이었어요. 숫자와 주가, 그것만 보는 사람이었죠.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 앞에서 조성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가가 3% 떨어졌습니다. 내일 아침엔 5%까지 갈 겁니다. 빠르게 원인을 찾아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품질관리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정밀 조사를 시작할까요? 제조 공정부터 유통 과정까지 전부. 조성태는 손을 저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보다 빠른 방법이 있어요. 조성태의 비서가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엔 문제의 정수기를 관리했던 하청업체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업체명은 에코케어 서비스, 담당 기사는 윤세리. 조성태는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마지막으로 필터를 교체한 게 한 달 전입니다. 그때 뭔가 잘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한 임원이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조성태는 미소를 지었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죠. 증거는 만들면 됩니다.
현장 개인 과실로 프레임을 잡으면 본사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세리가 정품 필터 대신 싸구려 호환 필터를 멋대로 사용했다는 스토리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실제로 시중엔 청명워터 정품보다 훨씬 저렴한 비공식 호환 필터들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하청 기사가 원가를 아끼려고 또는 개인적으로 남는 장사를 하려고 그런 필터를 썼다고 하면 됩니다. 언론도 그쪽으로 관심이 쏠릴 거예요.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같은 시간 회장실에서 한지성은 아이들의 진료 기록을 보고 있었습니다. 7명의 이름과 나이, 증세가 적힌 보고서였죠. 지성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들이 다쳤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먼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사 브랜드가 흔들리고 있다는 현실도 느껴졌어요. 30년 넘게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였죠. 지성은 품질 관리팀을 불렀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제조 공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유통 과정에서 오염됐는지, 설치나 관리 과정에서 뭔가 잘못됐는지 전부 다시 확인하세요. 품질관리팀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사실 경영총괄 쪽에서 이미 방향을 정했습니다. 하청 기사 개인 과실로. 지성은 팀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개인 과실? 확인도 안 하고요? 팀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조 부회장님 지시사항입니다. 지성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조성태와의 관계는 복잡했어요. 조성태는 이사진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실질적인 경영권 다툼의 상대였죠. 지성이 품질과 안전을 강조하면 조성태는 비용과 수익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성태는 이 사고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거였어요. 한편 세리는 그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에 나온 학원 건물이 낯익었거든요. 한 달 전 자신이 필터를 교체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보건소 조사 결과 정수기 내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정수기는 한 달 전 하청업체를 통해 필터 교체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리는 급히 자신의 작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날짜, 시간, 체크리스트, 모든 항목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정품 필터 사용, 내부 세척, 위생 점검. 분명히 다 했습니다. 세리는 휴대폰을 들어 팀장 박도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팀장님, 뉴스 보셨죠? 제가 관리하던 곳인데. 박도영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알아. 내일 사무실로 나와. 본사에서 사람들이 온대. 그날 밤 세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날의 작업을 되짚어 봤어요. 분명히 루틴대로 했습니다. 수건을 접고 공구를 두드리고 이마를 쓸어내렸죠. 체크리스트도 하나하나 확인했고요. 그런데 왜 아이들이 아픈 걸까? 세리의 머릿속엔 자책과 의문이 뒤엉켰습니다. 엄마 혜진은 옆방에서 딸의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볼까 하다가 그냥 문틈에 기대섰습니다. 혜진도 뉴스를 봤거든요. 딸이 관리하던 곳에서 아이들이 다쳤다는 소식. 혜진의 가슴도 무거웠지만 지금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세리가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요. 다음 날 아침 포털 사이트엔 더 자극적인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청명워터 정수기 세균 파동, 하청 관리 구조 문제 제기, 값싼 하청에 맡긴 안전, 결국 아이들이 피해. 댓글들은 더 격렬해졌어요. 하청 기사들 관리 감독 누가 하는 거냐?
싸게 쓰려다가 이런 일 생기는 거다. 세리의 이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간 문제였습니다. 조성태는 홍보팀을 불러 지시했어요. 언론 브리핑 준비하세요. 하청업체 관리 소홀을 인정하되 개인 기사의 임해 행동이 원인이라는 걸 강조할 겁니다. 홍보팀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해당 기사는 어떻게 하나요? 조성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해고시키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고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세리를 둘러싼 올가미가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처럼 보였어요. 세리는 그걸 알지 못한 채 에코케어 서비스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에코케어 서비스 사무실은 구로 디지털 단지 한쪽 낡은 건물 2층에 있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문을 열면 20평 남짓한 공간에 책상 6개와 낡은 소파 하나가 전부였어요. 벽에는 안전수칙 포스터가 붙어 있었지만 모서리가 말려 올라가 있었죠. 세리가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현장에 나가 있을 시간인데 오늘은 팀장 박도영이 출근하자마자 사무실로 오라고 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세리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평소엔 동료 기사들이 커피를 마시며 농담을 주고받는 공간이었는데 오늘은 조용했어요. 박도영이 회의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엔 본사에서 온 듯한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인사팀이라고 명찰에 적혀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명찰조차 없었어요. 박도영은 46살의 베테랑 팀장이었습니다. 현장을 20년 넘게 다닌 사람이었죠. 얼굴엔 주름이 깊었고 손은 거칠었어요. 평소엔 야 세리야 하며 편하게 대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윤세리 씨 앉으세요. 존댓말이었어요. 세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리가 앉자마자 인사팀 직원이 그 서류를 세리 쪽으로 밀었어요. 표지에 박스로 강조된 제목이 보였습니다. 업무 태만 및 안전수칙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 세리는 그 글자들을 한 글자씩 읽었습니다. 업무 태만, 안전수칙 위반, 계약 해지. 단어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머리를 내리쳤어요. 이게 무슨... 세리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명찰 없는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윤세리 씨, 한 달 전에 어린이 영어학원에서 필터 교체 작업을 하셨죠?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규정대로. 남자는 손을 들어 세리의 말을 막았습니다. 규정대로 하셨다고요? 그럼 이건 뭡니까?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점검표였어요. 세리가 작성한 것처럼 보이는 양식이었죠. 날짜, 시간, 장소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한 항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용 필터 종류란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품 필터가 아니라 호환 필터 비공식라고 적힌 칸에요. 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품 필터만 썼어요. 이건 제가 체크한 게 아닙니다. 인사팀 직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 서명란에 당신 사인이 있는데요. 세리는 서명란을 봤어요. 분명 자신의 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체크 표시는 자신이 한 게 아니었어요. 서명은 제가 했지만 이 체크 표시는 명찰 없는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본인이 서명한 문서인데 체크는 본인이 안 했다? 말이 됩니까? 박도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리 씨,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비공식 호환 필터를 썼다면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요. 그럼 회사도 당신을 형사 고발까지는 안 할 겁니다.
세리는 팀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팀장님, 저 정말 안 했어요. 제 작업 기록 다 있잖아요. 정품 필터 수령 내역, 폐기 필터 반납 기록, 전부 확인하면 인사팀 직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 기록들도 조작할 수 있죠. 정품 필터 받아놓고 실제론 싼 거 쓰고 정품은 되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세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은 진실을 찾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책임을 떠넘길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세리는 2달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세리는 일부 대리점에서 비공식 저가 필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었어요. 현장에 나갔다가 우연히 본 거였죠. 정품이 아닌 포장 상태, 미묘하게 다른 필터 규격. 세리는 그걸 보고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본사 품질팀과 에코케어 본부에 모두 보냈어요. 일부 대리점에서 비공식 필터 유통 정황 발견. 안전 점검 필요. 그 보고서를 보낸 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박도영은 세리를 따로 불러 말했어요. 세리야, 내 마음은 알겠는데 괜히 물 흐리지 마. 현장은 원래 이렇게 굴러가는 거야. 내가 나서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 동료 기사들도 수군거렸죠. 저 친구 왜 저래? 일벌이네. 세리는 그때 외로웠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눈치를 받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그 보고서가 오히려 세리를 옭아매는 도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명찰 없는 남자가 말했어요. 윤세리 씨가 2달 전에 비공식 필터에 대한 보고를 했다는 건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의심스러운 거예요. 본인이 그런 필터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니까요. 혹시 본인도 몰래 쓴 거 아닙니까? 세리는 황당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게 오히려 범죄의 증거가 되다니요. 제가 보고한 건 문제를 막으려고 한 거였어요. 제가 쓴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쓰이는 걸 봤다고. 인사팀 직원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변명은 그만하시죠. 여기 서명하시면 조용히 정리됩니다. 안 하시면 법적 절차 밟을 수밖에 없어요. 세리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명하면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 됩니다. 서명 안 하면 법정까지 가야 하고요. 세리에겐 변호사를 쓸 돈도 싸울 여력도 없었습니다. 엄마 혜진은 구청 강사로 근로계약직이었고 세리 자신도 하청 기사였으니까요. 한 달 월급이 200만 원 남짓이었어요. 박도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세리야,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 없어. 회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세리는 팀장을 봤어요. 박도영의 눈엔 미안함과 동시에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도 회사와 기사들 사이에서 눌려있는 사람이었어요. 세리는 알았습니다. 팀장도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걸요. 결국 세리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적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눈물을 보이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으니까요. 사인을 마치고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짐은 언제 정리하면 되나요? 인사팀 직원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중으로요. 출입증이랑 작업복도 반납하시고요. 세리가 사무실을 나서자 복도에서 동료 기사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세리를 보더니 눈을 피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세리는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인가?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같은 시간 인터넷에서는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창엔 비슷한 패턴의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현장 기사들이 대충 갈아 끼우는 게 문제다. 요즘 젊은 기사들 책임감 없어. 돈만 밝히다가 애들 배탈나게 했네.
댓글들은 모두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문장 구조로 올라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템플릿을 돌린 것처럼요. 이 물량 공세의 뒤에는 헤지펀드 운용사 대표 오강민이 있었습니다. 45살의 오강민은 청명워터 주가 하락에 대규모 공매도를 걸어둔 상태였어요. 그에게 이번 사고는 기회였습니다. 주가가 떨어질수록 그의 수익은 커지니까요. 오강민은 온라인 마케팅 업체를 고용했습니다. 여론을 키워야 해. 청명워터가 위기에 빠질수록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마케팅 업체는 전문적으로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했어요. 자극적이고 분노를 유발하는 내용들이었죠. 하청 기사 개인을 공격하는 댓글도 있었고 청명워터 전체를 비난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오강민은 두 방향 모두 필요했어요. 개인 공격으로 책임 소재를 흐리고 회사 공격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거였죠. 그리고 방송국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유명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의 최미란 PD가 제작 회의를 열었어요. 40살의 최미란은 이 프로그램을 5년째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청률이 곧 생존이었죠. 그녀는 스태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정수기 사건 제대로 파보자. 시청자들 분노가 최고조야. 지금 안 하면 다른 방송국이 먼저 할 거야. 제작진은 자료를 모았습니다. 학원 CCTV 영상, 세리의 신상 정보, 작업 기록까지요. 누군가 내부에서 빼돌린 자료들이었어요. 최미라는 세리의 얼굴이 잡힌 CCTV 캡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모자이크 처리 최소한으로 하고 자막은 정수기 기사, 아이들 물에 뭐 넣었나? 이렇게 가자. 작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PD님,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 않나요? 최미라는 손을 저었습니다. 확정 안 됐으면 물음표 붙이면 돼. 시청자들은 물음표 안 봐. 자막만 기억해. 방송 섭외팀은 세리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제작진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세리가 살고 있는 동네로 직접 찾아간 거예요. 이웃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고 세린의 집 앞을 촬영했죠. 최미라는 편집실에서 영상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 정도면 다음 주 방송 메인으로 갈 수 있겠어. 세리는 그 모든 걸 알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엄마 혜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혜진은 딸의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걸요. 세리야, 무슨 일 있어? 세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냥 좀 피곤해. 세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해고됐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자신은 정수기 기사였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세리는 엄마가 알려줬던 루틴을 떠올렸어요. 무서우면 숨을 3번 고르고 내가 맞다고 믿는 것부터 체크해. 세리는 숨을 3번 들이마셨습니다. 하나, 둘, 셋. 하지만 지금은 무엇이 맞는지도 헷갈렸습니다. 정품 필터를 썼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밖에서는 여론이 점점 더 세리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혼자였습니다. 해고 서류에 서명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세리는 그 사이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어요. 방 안에서 휴대폰을 켜고 끄기를 반복했죠. 켜면 메시지가 쏟아졌고 끄면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습니다. 어느 쪽도 편하지 않았어요. 목요일 저녁 유명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 방송됐습니다. 타이틀은 우리 아이 물 안전합니까? 였어요. 오프닝부터 자극적이었죠. 응급실에 실려가는 아이들 모습, 울고 있는 부모들, 그리고 정수기 클로즈업.
최미란 PD의 목소리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믿고 마셨던 물, 그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프로그램은 학원 CCTV 영상을 공개했어요. 한 달 전 세리가 정수기를 점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최소한으로 처리돼서 윤곽이 어느 정도 보였죠. 자막이 떴습니다. 정수기 관리 기사 A 가명, 과연 무엇을 했나? 그 다음 화면은 세리가 제작진과 통화하는 음성이었어요. 사실 세리는 제작진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그들은 세리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던 중 하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말한 부분을 어디선가 구해왔습니다. 그 한 문장만 잘라내서 방송에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막을 달았죠. 본인 책임 회피 발언? 앵커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청 기사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지 저희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들은 모두 현장 기사의 관리 소홀 가능성을 지적했고 재연 영상에서는 기사가 대충 필터를 끼우는 모습을 보여줬죠. 방송이 끝나기 무섭게 세리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세리는 혹시나 싶어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죠. 야, 네가 윤세리지? 방송 봤다. 네가 애들 배탈 나게 했다며? 세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아니고. 남자는 세리의 말을 끊고 욕설을 퍼부었어요. 사과나 제대로 해라. 부모들한테 무릎 꿇고 빌어야지. 세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습니다. 5분마다, 10분마다 다른 번호로요. 너 같은 애들 때문에 애들이 고생한다. 양심도 없냐? 돈만 밝히다가 사고 친 거지? 세리는 10번째 전화를 받고 나서 결국 휴대폰을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자 방은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귓가엔 여전히 그 목소리들이 맴돌았습니다. 세리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분명히 정품 필터를 썼다는 확신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면 혹시 자신이 뭔가 놓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체크리스트를 다시 확인했을까? 필터 포장을 제대로 봤을까? 세리는 자꾸만 자신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같은 시간 구청 평생교육관에서 성인 낭독 수업을 하던 윤혜진은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열었죠. 메인 화면에 뜬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수기 세균 사건, 하청 기사 개인 과실 정황. 혜진은 그 기사를 눌렀습니다. 기사 안엔 방송 캡처 이미지가 있었고 댓글창엔 비난이 가득했어요. 윤세리라는 사람, 신상 공개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또 어디서 일할지 모르잖아. 책임감 없는 요즘 애들 문제야. 혜진은 딸의 이름이 그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걸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면 할수록 댓글은 더 잔혹해졌어요. 혜진은 휴대폰을 쥔 채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혜진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어깨가 흔들렸어요. 딸이 억울하게 짓밟히고 있는데 엄마인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쓸 돈도 언론에 대응할 방법도 없었죠. 혜진은 29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지성은 이미 해외로 떠난 뒤였어요. 연락이 끊겼고 혜진은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도 혼자였고 지금도 혼자였어요.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세리를 지켜줘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한참을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밖으로 나왔어요. 수업을 마저 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세리와 혜진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저녁은 간단한 된장찌개와 김치였어요. 평소엔 혜진이 오늘 현장은 어땠어? 라고 물었지만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도 말이 없었죠. 두 사람은 그저 숟가락만 움직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먹다가 혜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리야, 힘들면 그만둬도 돼. 세리는 고개를 들었어요. 뭐요? 혜진은 딸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일 말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 너무 무리하지 마. 세리는 혜진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엄마는 자신이 이 일을 계속하는 게 힘들까봐 걱정하는 거였죠. 세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 잘못 안 했어.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알아. 너는 그런 애가 아니잖니. 세리는 목이 메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안 믿어줘요. 다들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고. 혜진은 손을 뻗어 세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믿어. 내가 맞아. 그 말에 세리는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어요. 울면 엄마가 더 걱정할 것 같았으니까요.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해고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세리는 새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뒤지고 동네 알바 공고를 확인했죠. 편의점, 카페, 배달, 뭐든 괜찮았어요. 일단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세리는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처음엔 답이 빨리 왔어요. 내일 면접 보러 오세요. 세리는 희망을 가졌죠. 하지만 면접장에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장님이 이력서를 보다가 물었어요. 윤세리 씨, 이전 직장이 에코케어 서비스네요? 거기서 뭐 하셨어요? 세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수기 관리 기사였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아, 혹시 요즘 뉴스에 나온? 세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제가 실제로. 사장님은 손을 저었습니다. 죄송한데 저희는 다른 분으로 할게요. 이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면접을 볼 때마다 같은 질문이 나왔고 검색하면 세리의 이름이 나왔죠. 어떤 곳은 면접도 안 보고 전화로 거절했어요. 죄송합니다. 포지션이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구인 공고는 여전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세리는 간신히 일용직 배달 알바를 구했어요. 이름을 묻지 않고 신분증만 확인하는 곳이었죠. 하루 8시간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했습니다. 허리는 아팠고 무릎은 시렸어요. 하지만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적어도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나았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세리는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들어서자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거 봤어? 벤츠 S클래스 아니야? 우리 동네에 저런 차가 왜 와? 세리는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골목 초입에 검은색 대형 세단이 서 있었어요. 번호판도 깨끗하고 차체는 윤이 났죠.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어디 부잣집 찾아온 건가? 우리 동네에 그런 집 있나? 다른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 길 잘못 든 거 아닐까? 세리는 그 차를 힐끗 보고는 지나쳤습니다. 역시 다른 세상 사람들 차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세리는 집에 들어가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한 달 사이에 몸무게가 5kg 정도 빠졌습니다. 밥맛이 없었고 잠도 제대로 못 잤으니까요. 세리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인가? 그날 밤 세리는 또다시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도 배달 알바를 나가야 했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정수기 기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돌아가고 싶긴 한 걸까?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엄마 혜진은 옆방에서 딸의 한숨소리를 들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하기엔 현실이 너무 가혹했죠. 혜진은 그저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딸 좀 도와주세요. 세리는 그렇게 바닥까지 떨어진 한 달을 보냈습니다. 해고당하고 비난받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겨우 일용직으로 버티는 나날들이었죠.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포기하는 방법조차 몰랐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내일도 숨쉬는 것. 그게 세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섰던 검은 벤츠는 그날 이후로도 가끔 나타났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때마다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그 차의 주인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세리 역시 그 차를 신경 쓰지 않았죠. 그건 자신과 다른 세계의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곧 그 차가 자신을 찾아온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한지성은 아이들 위생사고 이후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회장실 책상 위엔 각종 보고서가 쌓여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진짜 원인을 설명해 주지 못했어요. 품질관리팀은 조사 중이라고만 했고 경영총괄 조성태는 이미 조치 완료라며 하청 기사해고 서류를 가져왔죠. 하지만 지성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지성은 30년 넘게 기업을 경영해 왔어요. 숫자를 보고 리스크를 계산하고 결정을 내리는 일에 익숙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이 7명이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사실이 단순한 숫자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지성은 자신도 모르게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어. 어느 날 아침 지성은 비서실장 김나리를 불렀습니다. 김나리는 38살로 비서실 겸 전략인사팀을 이끌고 있었어요. 꼼꼼하고 침착한 사람이었죠. 지성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리 씨, 하청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맡긴 업체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기사들은 누구인지 전부요. 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청 기사 전체 리스트와 사고 이력을 정리해 드릴게요. 지성은 덧붙였어요. 그리고 최근 3년간 품질 관련 내부 보고서도 함께 검토해 주세요. 현장에서 올라온 거 말입니다. 나리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현장 단위 보고서까지 보겠다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이틀 후 나리는 두툼한 파일과 함께 노트북을 들고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치고 엑셀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엔 하청 기사들의 이름, 나이, 담당 업체, 담당 지역, 비상 연락처가 정리되어 있었죠. 모두 237명이었습니다. 지성은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지나갔어요. 김모 씨, 이모 씨, 박모 씨. 모두 낯선 이름들이었죠. 그러다 지성의 손가락이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화면 중간쯤 한 행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기사명 윤세리 27, 담당 업체 에코케어 서비스, 위험지역 문제 학원 포함 구역.
비상연락처 보호자 윤혜진 49. 지성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윤혜진이라는 이름. 그 석 글자가 화면에서 튀어나와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지성은 숨을 멈추고 그 이름을 다시 읽었습니다. 윤혜진, 윤혜진. 분명히 그 이름이었어요. 나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기사가 문제의 학원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계약 해지됐고요. 하지만 지성은 나리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가 순식간에 29년 전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 지방 라디오 방송국. 지성은 그때 후원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방송국엔 작가 지망생들이 많았죠. 그중 한 명이 윤혜진이었습니다. 혜진은 라디오 대본을 쓰는 일을 했어요. 늦은 밤까지 녹음실에 남아 대본을 다듬곤 했죠. 지성이 혜진을 처음 본 건 생방송 직전이었습니다. 혜진은 원고를 손에 들고 한쪽 모서리를 조심스럽게 접었어요. 그 다음 펜을 2번 톡톡 튕긴 뒤 손등으로 이마를 쓸어내렸죠. 지성이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을 때 혜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긴장을 풀려고요. 빨리 쓰는 것보다 제대로 남는 말을 쓰고 싶어서요. 그 루틴이 지성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정확하고 조심스럽고 진지한 사람. 지성은 혜진과 가까워졌습니다. 녹음이 끝나면 함께 분식집에 가서 라면을 먹었고 주말엔 강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혜진은 지성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숫자만 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도 보잖아요. 하지만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성의 집안은 대기업 후계 구도를 정해놨었고 혜진과의 연애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지성은 해외 지사로 발령받았죠. 떠나기 전날 밤 지성은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나중에 정리되면 연락할게요. 혜진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눈물도 흘리지 않았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지성은 해외에서 일에 파묻혀 살았어요. 연락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죠. 그리고 20년, 30년이 흘렀습니다. 지성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회사 경영에만 집중했죠. 하지만 가끔 밤에 잠들기 전 혜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원고를 접고 펜을 튕기고 이마를 쓸어내리던 그 모습이요. 그리고 지금 화면 속에 윤혜진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로요. 지성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나리 씨, 이 사람. 윤세리 씨 보호자가 윤혜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나리는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성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그럼 윤세리는 혜진의 딸이라는 뜻이었어요. 지성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내 딸일까?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혜진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고 결혼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아니, 그게 맞을 거라고 지성은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로비 유리문 밖에서 봤던 그 기사의 루틴이 떠올랐어요. 수건을 접고 공구를 두드리고 이마를 쓸어내리던 모습. 혜진의 루틴과 똑같았던 그 동작들. 지성은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혜진의 딸이라면? 그리고 만약 그 딸이 자신의 딸이기도 하다면? 지성은 나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윤세리 씨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나리는 답했어요. 계약 해지됐고 현재 언론에서 비난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송에도 나갔고요. 지성은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혜진의 딸이 혹시 자신의 딸일 수도 있는 사람이
지금 온 세상의 비난을 받고 있다는 뜻이었죠. 지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리 씨, 품질 아카이브 담당 심기찬 씨를 불러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나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62살의 심기찬이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심기찬은 청명워터에서 30년 넘게 품질관리 아카이브를 담당해온 사람이었어요. 모든 수질 테스트, 필터 시험 데이터를 꼼꼼히 보관해온 기록 덕후였죠. 은퇴를 1년 앞둔 상태였지만 여전히 매일 출근해서 자료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성은 심기찬에게 물었습니다. 기찬 씨, 최근 몇 년 사이에 비공식 필터나 저가형 필터에 대한 시험 자료가 있나요? 심기찬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습니다. 3년 전쯤부터 일부 대리점에서 저가 필터를 유통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저희가 샘플을 받아서 테스트했죠. 지성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는요? 심기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기준에 미달이었습니다. 필터 성능도 떨어졌고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올렸는데 심기찬은 말을 멈췄습니다. 지성이 재촉했죠. 그런데 심기찬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 보고서가 사라졌습니다. 지성은 눈썹을 찌푸렸어요. 사라졌다니 무슨 뜻입니까? 심기찬은 설명했습니다. 아카이브에서 해당 파일이 삭제됐습니다. 누군가 권한을 이용해서 지운 거죠. 대신 최근에 하청 기사 과실 보고서만 뒤늦게 추가됐어요. 로그를 확인해 보니 한 달 전에 갑자기 생긴 파일이더라고요. 지성은 이해했습니다. 누군가 증거를 없애고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저가 필터 문제를 숨기고 하청 기사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지성은 물었습니다. 누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심기찬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경영총괄 이상의 권한이 필요합니다. 지성은 조성태를 떠올렸습니다. 조성태는 원가 절감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어요. 정품 필터보다 싼 대안이 있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밀어붙였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자 증거를 없애고 하청 기사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죠. 지성은 심기찬에게 말했습니다. 기찬 씨, 삭제된 파일을 복구할 수 있나요? 심기찬은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저는 백업을 세 군데에 해두는 사람이거든요. 회사 서버, 외장하드, 그리고 클라우드예요. 지성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자료들 전부 확보해 주세요. 같은 시간 비서 김나리는 회사 메일 서버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지성의 지시로 경영총괄 조성태와 관련된 최근 메일들을 추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리는 숙련된 조사관처럼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필터, 원가, 하청, 언론. 그러다 한 메일 체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발신자는 조성태였고 수신자는 외부 이메일 주소였습니다. 도메인을 확인해 보니 홍보 대행사였어요. 메일 내용은 이랬습니다. 이번 소비자 프로그램 패널 섭외권, 광고 패키지와 함께 제한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리는 다음 메일을 열었습니다. 홍보 대행사에서 온 답장이었죠. PD님 측에 전달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나리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다른 메일 체인에서는 헤지펀드 운용사 대표 오강민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조성태와 오강민이 식사 약속을 잡은 기록, 주가 전망에 대한 대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정보 공유라는 애매한 문구들이 있었어요. 나리는 모든 메일을 캡처하고 별도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에게 보고했죠. 회장님, 조성태 부회장과 외부 인사들 간 수상한 메일을 발견했습니다.
언론 조작 정황과 헤지펀드와의 내통 가능성이 보입니다. 지성은 나리가 가져온 메일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조성태는 회사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고 언론을 조작하고 무고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고한 사람이 혹시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윤셀이었던 겁니다. 지성은 책상에 두 손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29년 전 도망쳤던 자신을 떠올렸어요. 그때도 비겁했고 지금도 비겁할 순 없었습니다. 이번엔 도망가지 않기로 결심했죠. 무엇보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윤세리를 위해서, 혜진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요. 지성은 나리와 심기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엑셀 한 칸에 적힌 이름 하나가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성은 며칠 동안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처럼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를 받고 결제를 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지성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모았습니다. 비서실장 김나리, 품질 아카이브 담당 심기찬, 그리고 외부에서 2명을 더 영입했죠. 첫 번째는 공익소송 전문 변호사 정혜린이었습니다. 37살의 정혜린은 대형 로펌을 나와 개인 사무실을 차린 사람이었어요. 기업 상대 명예훼손, 노동 문제, 언론 대응에 특화되어 있었죠. 지성은 정혜린을 조용히 만나 상황을 설명했고 정혜린은 즉시 수락했습니다. 이런 케이스야말로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프리랜서 데이터 분석가 이현우였습니다. 32살의 이현우는 SNS 여론 분석, 댓글 패턴 추적, 온라인 조작 탐지 전문가였어요. 과거 대선 여론 조작 사건을 밝혀낸 경력이 있었죠. 지성은 이현우에게 최근 정수기 사건 관련 온라인 댓글들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4명이 모인 건 어느 주말 저녁 본사에서 떨어진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외부인 출입이 적은 곳이었죠. 테이블 중앙엔 노트북 3대가 놓여 있었고 벽면 스크린엔 각종 자료들이 띄워져 있었어요. 심기찬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3년 전부터 일부 대리점에서 비공식 저가 필터 유통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저희 품질팀이 샘플을 받아 테스트했고 기준 미달 판정을 내렸죠. 보고서를 경영진에 올렸는데 그 후 묘하게 이 이슈가 묻혔어요. 심기찬은 화면에 복구된 시험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필터 성능 그래프가 빨간 선 아래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전 아카이브에서 이 파일들이 전부 삭제됐습니다. 삭제 권한은 경영 총괄급만 가능합니다. 김나리가 이어받았습니다. 조성태 부회장 메일을 추적한 결과 외부 홍보 대행사 및 방송국과 수상한 접촉이 확인됐습니다. 소비자 프로그램의 광고 패키지를 제안하면서 특정 방향의 보도를 유도한 정황이 있어요. 나리는 메일 캡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조성태와 홍보 대행사 그리고 최미란 PD 측 중간 접촉자 간의 메일 체인이었죠. 또한 헤지펀드 오강민과의 식사 약속, 주가 관련 대화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현우가 노트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온라인 댓글 패턴 분석 결과 명확한 조작 정황이 보입니다. 그는 그래프를 띄웠어요. 사고 발생 후 이틀째부터 특정 시간대에 유사한 문장 구조의 댓글이 집중적으로 올라왔습니다. IP 추적 결과 상당수가 동일 네트워크에서 발생했고요. 이건 전형적인 여론 조작 패턴입니다. 이현우는 댓글 샘플들을 보여줬습니다. 요즘 젊은 기사들 책임감 없다. 현장 관리가 문제.
하청 시스템이 이렇다 같은 문장들이 비슷한 시간, 비슷한 형식으로 반복됐죠. 정혜린이 정리했습니다. 결국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조작입니다. 저가 필터 도입으로 원가를 절감하려던 내부 세력, 주가 하락에 베팅한 외부 투자자, 시청률을 원하는 언론, 이 세 축이 맞물려서 한 명의 하청 기사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예요. 정혜리는 지성을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해야 할 건 희생양으로 만들어진 기사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안전해지기 전엔 어떤 법적 대응도 의미가 없어요. 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희생양이 윤세리였고 세리는 혜진의 딸이었죠. 혹시 자신의 딸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은 결심했어요.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윤세리 씨를 만나야 합니다. 나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가시는 게 맞을까요? 변호사님이나 제가 먼저. 지성은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성은 말하지 않았지만 이건 단순히 회사 일이 아니었어요. 29년 전 도망쳤던 과거 혜진에게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했던 비겁함, 그 모든 걸 마주할 시간이었죠. 며칠 후 저녁 해가 지고 거리에 가로등이 켜질 무렵이었습니다. 세리가 살고 있는 빌라 골목은 좁고 경사가 있었어요. 골목 양옆으론 낡은 2층, 3층짜리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저녁 시간이라 집집마다 불이 켜지고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골목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골목 초입에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한 달 전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바로 그 차였어요. 대형 세단이 좁은 골목을 조심스럽게 지나갔고 세린의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기사가 내렸고 뒷좌석 문이 열렸죠. 한지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짙은 회색 정장 대신 오늘은 검은색 캐주얼 재킷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편한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주변 풍경과는 대비됐죠. 지성의 뒤로 김나리가 따라 내렸습니다. 나리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차 또 왔네. 저번에도 왔었는데 누구 찾는 거야? 혹시 빚독촉? 아니면 사기? 지성은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세린의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2층 빌라의 201호. 초인종 옆엔 윤이라고 적힌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지성은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29년 만에 혜진과 연결될지도 모르는 순간을 준비했죠. 손을 뻗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문을 연 건 혜진이 아니었습니다. 세리도 아니었죠. 혜진은 평생교육관 저녁 수업 중이었고 세리는 배달 알바를 나간 상태였거든요. 인터폰으로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지성은 당황했어요. 직접 만날 줄 알았는데 부재 중이었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윤세리 씨와 통화 가능할까요? 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외출 중인데요. 무슨 일이신지. 지성은 말했습니다. 청명워터 회장입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혜진은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청명워터 회장이라니. 딸을 해고시킨 바로 그 회사의 최고 책임자가 지금 집 앞에 서 있다는 거였죠. 혜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딸한테 연락해 볼게요. 혜진은 세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리는 마침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세워둔 참이었어요. 엄마, 왜? 혜진이 말했습니다. 세리야, 지금 집에 청명워터 회장이라는 사람이 와 있어. 너 만나자고.
세리는 순간 멍했습니다. 청명워터 회장이요? 왜요? 혜진도 몰랐어요. 모르겠어.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데. 만나볼래? 세리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어요. 자신을 해고시킨 회사의 회장이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지.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죠. 지금 만나지 않으면 평생 나만 잘못한 사람으로 끝날 것 같아. 세리는 대답했습니다. 만나볼게요. 10분 후에 도착할게요. 세리는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 입구에 들어서자 검은 벤츠가 보였어요. 한 달 전 봤던 바로 그 차였죠. 세리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었습니다. 배달 알바복 차림 그대로였어요. 파란색 점퍼에 회사 로고가 붙어 있었죠. 세리가 다가가자 차 옆에 서 있던 나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윤세리 씨 맞으시죠?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요. 나리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청명워터 비서실장 김나리입니다.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자 차 뒤편에서 한지성이 나왔어요. 세리는 지성을 처음 제대로 봤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회색 머리가 섞인 단정한 머리, 날카로운 이목구비. 하지만 눈가엔 피로가 쌓여 있었고 표정엔 무언가 무거운 게 느껴졌어요. 지성도 세리를 봤습니다. 배달복을 입고 땀이 이마에 맺힌 젊은 여자. 한 달 전 로비 유리문 밖에서 봤던 그 기사였죠. 세리는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건가요? 지성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조용한 곳에서요. 세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조용한 곳이요?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자는 건 아니겠죠. 전 지금 배달 알바비로 겨우 버티고 있거든요. 지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장소를 정했습니다. 따라와 주시겠습니까? 세리는 의심스러웠지만 따라가기로 했어요. 어차피 잃을 게 더 있나 싶었으니까요. 세 사람은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가는 곳은 동네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낡은 분식집이었어요. 분식집 이름은 옛날 분식이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가게였죠. 안으로 들어가자 플라스틱 테이블 4개와 낡은 의자들이 보였어요. 벽엔 메뉴판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고 주방에선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손님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녁 시간이 지나서였죠. 지성이 미리 예약해둔 안쪽 자리로 갔습니다. 테이블 위엔 이미 김밥, 라면, 보리차 한 주전자가 놓여 있었어요. 세리는 그 광경을 보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낡은 분식집에서 김밥과 라면을 준비해뒀다니요. 세리가 자리에 앉자 지성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나리는 옆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지성은 보리차를 세리 앞에 따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회사 대표로서 사과드립니다. 지성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우리는 당신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책임입니다. 세리는 멍하니 지성을 바라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변명이나 추궁을 예상했는데 사과가 먼저 나왔어요. 지성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내부에서 저가 필터 도입이 있었고 그로 인한 위생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책임 있는 사람들은 그걸 숨기고 당신에게 책임을 떠넘겼죠.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세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잘못 안 했다고요? 지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가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당신이 정품 필터를 사용했다는 기록, 내부에서 저가 필터를 유통했다는 문서, 여론을 조작한 흔적까지요.
지성은 나리에게 눈짓했고 나리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세리는 서류를 봤습니다. 복구된 시험 데이터, 삭제 로그, 메일 캡처 화면들이었어요. 세리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구조에 희생됐는지 알게 됐죠. 세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진짜예요? 지성은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바로잡을 겁니다. 당신의 이름을 회복시키고 진짜 책임자들을 처벌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지성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세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갑자기 엄마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윤혜진이요. 왜 그러시는데요? 그 순간 지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리차 잔을 쥔 채로 손가락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세리는 그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명백히 뭔가 있었어요. 세리는 지성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 아세요? 지성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을 떨며 눈을 감았다가 떴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분식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주방에서 가스레인지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들렸어요. 세리는 지성을 바라보며 기다렸죠. 어머니를 안다는 말의 의미를, 그 떨림의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지성은 보리차 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9년 전입니다. 저는 지방 라디오 방송국에서 후원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를, 윤혜진 씨를 만났습니다. 세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29년 전, 자신이 태어나기 바로 전이었어요. 지성은 계속 말했습니다. 혜진 씨는 작가 지망생이었죠. 라디오 대본을 쓰는 일을 했어요. 늦은 밤까지 녹음실에 남아서 한 글자 한 글자 고쳐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과거를 회상하는 목소리였죠. 저는 혜진 씨의 루틴을 좋아했습니다. 생방송 전에 원고 모서리를 한 번 접고 펜을 2번 튕긴 뒤 이마를 쓸어내리는 습관이요. 그게 정확하고 진지해 보였어요. 지성은 세리를 봤습니다. 한 달 전 본사 로비에서 당신이 정수기를 고칠 때 똑같은 루틴을 하는 걸 봤습니다. 수건을 접고 공구를 두드리고 이마를 쓸어내리는 것. 그때 알았어요. 당신이 혜진 씨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요. 세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가 알려준 루틴, 그게 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니요. 세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랑 어떤 사이셨어요? 지성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저는 지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지성은 29년 전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집안의 압박, 후계 구도, 해외 지사 발령, 그리고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난 일. 나중에 정리되면 연락할게요라는 말만 남긴 채 도망쳤던 거였죠. 지성은 말했습니다.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일에 파묻혀 살았고 돌아왔을 땐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찾아갈 용기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엄마의 과거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엄마가 왜 아버지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는지, 왜 혼자 자신을 키웠는지. 세리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건 모르셨던 거예요? 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연락을 끊었으니까요. 지성은 서류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였고 겉면에 친자 확인 검사 키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성은 그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말했습니다. 검사를 해도 안 해도 좋습니다. 지성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다만 그 전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회사가 당신에게 한 일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세리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친자 검사. 만약 결과가 양성이라면 저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세리는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세리는 봉투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검사는 나중에 할게요. 세리는 지성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제 이름이 아이들 배탈 낸 기사가 아니라는 걸 밝히는 것 같아요. 지성은 세리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김밥을 나눠 먹으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혜린 변호사가 법적 전략을 설명했고 나리가 브리핑 일정을 조율했죠. 세리는 그 과정에서 점점 확신을 갖게 됐어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같은 편이 되어준다는 것을요.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 지성의 팀은 조용히 움직였어요. 심기찬은 모든 백업 데이터를 정리했고 이현우는 여론 조작 증거를 완벽하게 문서화했죠. 정혜리는 법적 대응 시나리오를 여러 개 준비했고 나리는 언론 대응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세리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억울했던 한 달의 기록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5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전 10시 청명워터 본사 대강당에서 기자 브리핑이 열렸어요. 대강당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오늘은 거의 만석이었습니다. 방송국 카메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기자들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죠. 무대 중앙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테이블 정중앙엔 변호사 정혜린이 앉았고 왼쪽엔 회장 한지성, 오른쪽엔 윤세리가 앉았습니다. 세리는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등은 곧게 펴고 있었어요. 검은색 블라우스에 회색 재킷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죠. 한 달 전 해고당할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혜린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익소송 전문 변호사 정혜린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달 전 발생한 정수기 위생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혜린은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화면에 첫 번째 자료가 떴습니다. 3년 전부터 청명워터 내부에서 저가 필터 도입 논의가 있었습니다. 무언가 절감을 목적으로 정품이 아닌 비공식 호환 필터를 일부 대리점에 유통하려는 시도였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품질 시험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품질 관리팀은 해당 필터들을 테스트했고 기준 미달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한 달 전 회사 서버에서 삭제됐습니다. 정혜린은 삭제 로그를 보여줬죠. 삭제 권한은 경영 총괄급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삭제와 동시에 하청 기사 개인 과실 보고서가 새로 생성됐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죠. 정혜린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온라인 여론 조작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이현우가 분석한 댓글 패턴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사고 발생 후 이틀째부터 특정 시간대에 유사 문장 구조의 댓글이 집중 업로드됐고 상당수가 동일 네트워크에서 발생했어요. 이는 전형적인 여론 조작 패턴입니다. 정혜린은 마지막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조성태와 외부 인사들 간의 이메일이었어요. 경영총괄 조성태 부회장과 홍보대행사, 방송국 중간 접촉자, 그리고
헤지펀드 운용사 대표 오강민 간의 메일 기록입니다. 광고 패키지와 보도 방향 조율, 주가 정보 공유 등이 확인됩니다. 기자들이 급히 받아 적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정혜린이 정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고는 단순 현장 과실이 아니라 구조적 조작입니다. 저가 필터 도입, 증거인멸, 여론 조작, 언론 유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이 한 명의 무고한 하청 기사에게 떠넘겨졌습니다. 이어서 한지성이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지성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청명워터 회장 한지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3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지성은 준비된 원고를 보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어요. 첫째, 위험 공정을 담당한 하청 인력 전원에 대해 직고용 전환 파일럿을 시작합니다. 객석에서 놀라는 소리가 났어요. 하청을 직고용으로 전환한다는 건 엄청난 비용과 구조 변화를 의미했으니까요. 지성은 계속했습니다. 둘째, 하청 구조와 계약을 전면 공개하고 이해상충이 확인된 이사와 임원을 즉각 해임하겠습니다. 조성태 부회장은 오늘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며 형사 고발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부회장 해임은 큰 뉴스였거든요. 지성은 마지막을 말했어요. 셋째, 광고주와 방송 패널 섭외를 분리하는 프레임 독립 선언을 업계에 제안합니다. 광고비와 보도 방향이 연결되는 구조를 끊어야 진짜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이번 사고의 실질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지성은 명확하게 대답했어요. 회사 경영진과 저에게 있습니다. 하청 구조를 방치했고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원가만 보고 안전을 소홀히 했습니다. 윤세리 씨는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닙니다. 그러자 다른 기자가 세리를 향해 질문했습니다. 윤세리 씨, 왜 회장과 함께 서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세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 달 전 방송 인터뷰 때와 달리 지금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가 아니라 다른 기사들이 저처럼 희생양이 되지 않는 구조를 원합니다. 세리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저를 방패로 쓰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람이어서 같이 서기로 했습니다. 객석에서 플래시가 더 밝게 터졌습니다. 세리는 계속 말했어요. 한 달 동안 저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해고당하고 비난받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죠. 하지만 그 시간이 제게 보여준 게 있어요. 현장 노동자들이 얼마나 쉽게 버려지는지를요. 세리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순합니다. 체크리스트대로 일했을 때 그게 인정받는 구조예요. 빨리 치우는 게 아니라 제대로 남기는 게 평가받는 현장이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또 다른 윤세리가 생길 겁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상황은 빠르게 전개됐습니다. 방송국은 내부 감사에 들어갔고 최미란 PD와 관련 간부들이 징계받았어요. 오강민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죠. 조성태는 해임과 동시에 형사 고발됐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증언자가 나타났습니다. 에코케어 서비스 팀장 박도영이었어요. 박도영은 변호사 정혜린을 찾아와 10년간 보관해온 비공식 필터 장부와 리베이트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법정에서 박도영은 증언대에 섰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회사 지킨다고 숨겼습니다. 박도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청 기사들이 힘들어하는 걸 알았지만 본사 눈치를 봤죠. 비공식 필터가 들어오는 걸 알았지만
제자리 지키려고 모른 척했어요. 박도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실은 잘못을 지킨 거였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잘못된 구조를요. 그 증언은 법정을 흔들었습니다. 판사는 조성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오강민은 징역 2년에 벌금 5억 원을 받았어요. 방송국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고 최미란 PD는 사직했습니다. 세리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법정에도 참석했고 후속 브리핑에도 함께했죠. 한 달 전 혼자 모든 비난을 감당했던 세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같은 편이 있었고 진실이 밝혀졌으며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세리는 지성과 나리, 정혜린과 함께 그 낡은 분식집에 다시 모였어요. 테이블 위엔 또 김밥과 라면이 놓여 있었죠. 정혜린이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세리 씨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요. 세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지성은 세리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직고용 전환, 현장 안전 개선, 모두 앞으로 해야 할 일이죠.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같이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는 아직 열지 않았지만 이미 두 사람은 같은 편이 되어 있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청명워터 사건을 다루고 있었고 조성태의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세리는 그 사이 집에서 쉬고 있었죠. 한 달 반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휴식이었습니다. 배달 알바도 그만뒀고 다음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목요일 오후 세리에게 나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세리 씨,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오늘 저녁 시간 되시나요? 세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나리가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본사 근처 조용한 호텔 별실이었어요. 저녁 6시 세리는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죠. 복도 끝 별실 문을 열자 지성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 불빛이 보였고 테이블 위엔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은 세리를 보고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 테이블 위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였죠. 일주일 전 검사를 했고 오늘 결과가 나온 거였어요. 지성은 봉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무섭습니다. 이걸 열면 모든 게 확실해지잖아요. 세리도 봉투를 봤어요. 저도 무서워요. 만약 결과가 그렇다면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니까요. 지성은 세리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열까요? 아니면? 세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 달 반 전만 해도 세리는 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엄마와 둘이 사는 삶이 익숙했고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성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고 그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걸 봤으니까요. 세리는 말했습니다. 이번엔 같이 열어볼까요? 지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손을 뻗어 봉투를 잡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뜯었죠. 안에서 두 장의 서류가 나왔어요. 한 장은 검사 과정 설명이었고 다른 한 장은 결과였습니다. 세리가 결과지를 펼쳤어요. 여러 항목이 적혀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은 마지막 줄로 향했습니다. 유전자 일치 확률 99.9%. 세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지성도 말이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지성은 결과지를 천천히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세리는 지성을 바라봤어요. 저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납득이 됐습니다. 루틴이 닮았던 것, 엄마를 알았다는 것, 모든 게 이제야 연결됐거든요. 지성은 한참 후에 손을 내리고 세리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미안하다. 지성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27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다. 아니,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지성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혜진 씨를 떠났을 때 나는 도망친 거였어. 책임도 사랑도 전부 두고 떠났지. 세리는 지성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서러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어요. 엄마 혜진이 왜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도 알 것 같았죠. 아마 엄마도 지성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키우기로 결심한 거였죠. 세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듣고 싶던 사과는 다 들었어요. 세리는 브리핑 때 분식집에서 했던 지성의 사과를 떠올렸어요. 그때 이미 지성은 진심으로 미안해했고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지성은 세리를 봤습니다. 선택?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회장님이든 아버지든 저한테 같은 편으로 남아줄 수 있나요? 세리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틀리다고 느끼는 걸 말했을 때 그걸 귀찮아하지 않고 들어줄 사람으로요. 지성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세리가 원하는 건 돈도 지위도 아니었어요. 그저 같은 편이 되어줄 어른,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었죠. 지성은 눈가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도망가지 않고 내 편으로 설 거다. 지성의 목소리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약속한다.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할 때 내가 뒤에서 지켜줄게. 세리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반 만에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어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혜진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세리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요. 지성은 세리에게 물었습니다. 혜진 씨는 이 결과를 알고 계시나요? 세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요. 검사한다는 것만 말씀드렸어요. 지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가 봐도 될까? 세리는 생각했어요. 엄마가 지성을 다시 보면 어떤 기분일까? 분노할까? 아니면 슬퍼할까? 세리는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준비되면 말씀드릴게요. 며칠 후 세리는 혜진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 지성이 아버지라는 것, 그리고 그가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까지요. 혜진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28년 전을 떠올렸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만나볼게. 일주일 후 동네 작은 사진관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추억사진관이라는 이름의 오래된 가게였어요. 사진관 주인은 70대 할아버지였고 필름 카메라로만 사진을 찍는 곳이었죠. 세리가 예약한 거였어요. 한지성, 윤혜진, 윤세리. 세 사람은 사진관 아나얀 배경 앞에 섰습니다. 어색했어요. 지성과 혜진은 28년 만에 다시 마주한 거였고 세리는 처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선 거였죠. 사진관 주인이 말했습니다. 자, 편하게 서세요. 가족 사진이죠?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족 사진이요. 세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지성이 왼쪽, 혜진이 오른쪽, 세리가 가운데였어요. 주인이 카메라를 조정하며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지만 셋을 세기 직전 세리가 잠깐 손을 들었어요. 세리는 주머니에서 작은 휴지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걸 한번 접고 펜으로 4글자를 적었어요. 지성과 혜진은 세리가 뭘 하는지 봤습니다. 그 루틴, 뭔가를 시작하기 전 마음을 정리하는 그 습관이 세 사람 모두에게 있었거든요. 세리는 휴지 조각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카메라를 봤어요. 이제 괜찮아요. 셔터가 눌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필름이 돌아가는 소리가 났어요. 사진관 주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한 장 더 찍을까요? 세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걸로 충분해요. 촬영이 끝나고 세 사람은 사진관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세리는 아까 적었던 휴지 조각을 지성에게 건넸어요. 지성이 펼쳐보니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빨리보다 바르게. 지성은 그 글자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혜진이 늘 하던 말, 세리가 배워온 신념, 그리고 이제 지성도 따르기로 한 원칙이었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청명워터는 약속대로 하청 인력 직고용 전환 파일럿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으로 1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그들을 위한 현장 안전 스튜디오가 본사 2층에 문을 열었어요. 스튜디오는 원형 테이블이 놓인 교육 공간이었습니다. 벽면엔 각종 안전 장비와 필터 샘플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한쪽엔 작은 도서관도 있었죠. 새로 들어온 정규직 기사 10명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고 앞에 선 교육 담당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육 담당자는 윤세리였어요. 세리는 검은색 셔츠에 청명워터 직원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직급은 현장 안전교육 매니저였죠. 세리는 기사들을 보며 말했어요. 규정은 최소예요. 세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기준을 하나씩 더 얻는 거예요. 빨리 끝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안전하게 끝내는 게 목표입니다. 기사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시간이 더 걸려도 괜찮은 건가요?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직고용이에요. 건수로 평가받지 않아요. 안전과 품질로 평가받습니다. 기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이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고 어떤 이는 아직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죠. 세리는 교육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다음 주 교육 자료와 현장 개선 제안서가 쌓여 있었어요. 세리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여전히 루틴을 지키고 있었죠. 같은 시간 서울 강남의 한 건물 회의실에서 한지성은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청명워터 이사회가 아니었어요. 지성이 자신의 사재로 설립한 깨끗한 물안전 노동재단 이사회였죠. 테이블엔 노동 전문가, 안전공학자, 법률가, 그리고 현장 기사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성이 말했습니다. 올해 재단 예산은 총 30억 원입니다. 이 중 10억은 하청 노동자 자녀 장학금, 10억은 산업재해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나머지 10억은 현장 안전 연구비로 배분하겠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재단 운영에 직접 참여하시는 건 부담이 크실 텐데요. 지성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27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회의가 끝나고 지성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청명워터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지성은 생각했죠. 이제 회사는 숫자만 보는 곳이 아니야.
사람을 보는 곳이 되어야 해. 저녁 세리는 퇴근길 지하철 정류장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가 2개 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엄마 혜진이었습니다. 오늘 회의 힘들었냐? 세리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적었어요. 나도 오늘 숨 안 숨고 말했어. 엄마가 늘 강조하던 것,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는 용기였죠. 두 번째 메시지는 지성이었습니다. 같은 편이라 든든했다. 오늘 재단 회의에 세리도 배석했었거든요. 현장 안전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고 세리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지성은 그 의견을 회의에 바로 반영했죠. 세리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빨리보다 바르게 멀리까지 갑시다. 지하철이 도착했습니다. 세리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전동차에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였죠. 세리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달 반 전 나는 바닥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다르지. 다음 날 아침 세리는 작업복을 입고 현장 점검을 나갔습니다. 새로 직고용된 기사들과 함께 실제 현장을 돌아보는 일정이었어요. 세리는 승합차를 몰고 익숙한 동네로 향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 근처였죠. 차가 골목 초입에 들어섰을 때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차 또 왔네. 하지만 이번엔 검은 벤츠가 아니었어요. 청명오터 로고가 붙은 하얀 승합차였죠. 세리는 차에서 내려 작업복을 여미고 공구 가방을 들었습니다. 명찰엔 현장 안전 교육 매니저 윤세리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골목 반대편에서 검은 벤츠 S클래스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두 차가 좁은 골목에서 마주쳤어요. 벤츠 뒷좌석 창문이 내려갔고 한지성이 보였습니다. 지성은 세리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세리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두 차는 서로 비켜주며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대비되는 세계가 아니었어요. 같은 편으로 나란히 가는 길이었죠. 세리는 현장으로 걸어가면서 엄마가 알려준 루틴을 떠올렸습니다. 수건을 1번 접고 공구를 2번 두드리고 이마를 쓸어내리는 것. 그 루틴은 이제 세 사람을 연결하는 끈이 되어 있었어요. 세리는 현장 앞에 섰습니다. 새로 들어온 기사 2명이 긴장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세리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정리해 봅시다. 각자 루틴이 있으면 해보세요. 없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사 1명이 물었어요. 루틴이요? 세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범을 보였습니다. 수건을 1번 접고 공구를 2번 툭툭 두드리고 손등으로 이마를 쓸어내렸어요. 이렇게요. 긴장을 풀고 집중하기 위한 거예요. 빨리 치우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남기려고 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기사들이 따라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지했어요. 세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같은 편이니까. 작업이 시작됐고 세리는 옆에서 하나하나 확인하며 가르쳤어요. 저녁 무렵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세리는 기사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하고 체크리스트를 함께 확인했죠. 오늘 배운 거 복습하고 내일 또 봅시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우리는 빨리보다 바르게 가는 거니까요. 세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엄마 혜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세리야 왔어? 세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오늘 현장 좋았어요. 혜진은 딸의 밝아진 얼굴을 보며 안심했어요. 1달 반 전 바닥까지 떨어졌던 딸이 이제는 다시 일어나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으니까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세리는 혜진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아빠랑은 요즘 어때요?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야. 28년이 지났으니 서로 많이 달라졌거든.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우리는 빨리보다 바르게 가는 거니까요. 혜진은 딸의 말에 웃었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두 사람은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저녁이었죠. 창밖으론 가을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떨어졌어요. 세리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희생양이 아니야.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지.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같은 편이 있으니까. 세리는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지성에게서 온 사진이었어요. 사진관에서 찍었던 가족 사진이었죠. 한지성, 윤혜진, 윤세리.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 세리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닐지 몰라도 서로를 지키려는 가족이었어요. 빨리 완성되지 않아도 바르게 만들어가는 관계였죠. 세리는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저장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세리는 침대에 누워 내일 할 일을 떠올렸어요. 교육자료 준비, 현장 점검, 기사들과 미팅. 바쁘지만 의미 있는 일들이었죠. 세리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내 방식대로 갈 거야. 체크리스트를 지키고 루틴을 따르고 빨리보다 바르게.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이제는 아빠도 함께하는 그 길을. 같은 편으로 멀리까지. 어둠 속에서 세리는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한 달 반 전 악몽을 꾸던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리고 골목 어딘가에서 내일 아침 다시 출발할 하얀 승합차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빨리보다 바르게 멀리까지 갈 준비를 하면서요.